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자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예고편을 봤는데, 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실은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기에 드라마를 보면 다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 계기로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군요. 제게 너무 아픈 기억이었던, 하지만 이제 아주 조금은 꺼내봐도 괜찮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정확하게는 고아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원장님 말로는 돌쯤 되었을 때 제가 고아원에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저처럼 버림받은 아이들만이 모여있는 고아원의 삶은 나름 버틸만 했습니다. 가끔 핸드폰에서 고아원의 현실이라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고아원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거주 형태나 생활 패턴도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되게 힘들게 생활했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고아원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가끔 원 애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흔히들 하는 그런 싸움이었죠. 원이 규모가 좀 커서 그런지 봉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원해 주시는 곳에서 보내주는 선물도 많았습니다. 옷이나 신발, 먹을 거, 학용품, 책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선물을 받는 저희도 신이 났지만 선물을 주는 분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고아원 밖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특히 원장님은 저희랑 같이 뛰어놀고 저희한테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같이 그림도 그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6살 때 우연히 책에서 가족의 형태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과 형제, 조부모님 등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운오리 새끼 책을 읽었는데 저도 엄마가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원장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엄마가 아니라 원장님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지만 원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하고 답해 주셨죠.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엔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만이 가득하고 재밌고 좋은 친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7살 때까지의 저의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걸 나눠주고 추우면 같이 이불을 덮고 더우면 서로 손부채질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간 뒤로 제가 생각한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아원의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갔을 때의 그 설렘을 잊지 못합니다. 바깥에 있는 천사같이 착한 아이들과 친구가 될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을까? 학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학교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다른 애들은 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밖에도 저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저희가 가족이 없는 이유가 버려진 게 아니라 고아원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러 모인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고아원에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저희 고아원 애들 말고는 죄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애들과 저희들과는 겉모습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한 가방을 메고 꼭 맞는 신발을 신고 예쁜 머리띠도 한 그들과 다르게 저희는 물려받은 가방, 작거나 큰 신발, 감지 못한 머리의 행색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작아지고 또 작아졌습니다. 순수한 8살 친구들의 질문에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주영아, 너는 왜 맨날 옷이 작아? 옷이 작아졌어? 줄어들었어. 너 왜 목낭연필만 가지고 다녀? 주영아, 우리 엄마가 너 고아라고 하던데 고아가 뭐야? 너 정말 부모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학교 다니고, 어떻게 잠자고, 어떻게 밥 먹어? 친구들은 정말 모르니까, 정말 궁금하니까 제게 물었겠죠.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쿡쿡 쑤셨습니다. 꽃밭이었던 제 세상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 장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혹은 슬퍼서 저는 숨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말도 잘 섞지 않고 저라는 사람을 어디 가서 내세우지도 못하고 자신있게 소개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니 제게 다가오는 애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친구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좀 속상했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친구들이 제가 한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떠나가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친구가 없는 것도 괜찮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제 할 일하고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창밖만 보고 있고 점심시간도 얌전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선 비록 혼자였지만 고아원은 달랐습니다. 고아원에는 친구들과 동생들, 언니, 오빠들이 있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의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합니다. 4월 10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그 여자애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자, 유림아, 인사할까? 안녕, 나는 최유림이야.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그럼 유림이는 저기 지영이 옆에 가서 앉자. 네, 선생님. 그 여자애가 나타난 날, 반 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애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외모였습니다. 쌍꺼풀이 짙었고 입술은 새빨갛고 머리가 거의 허리춤까지 길었으며 반듯하게 주름이 잡힌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 애들은 그 여자애가 너무 예쁘다면서 꼭 미스 코리아 같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도 단연 그 여자애가 눈에 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게 된 여자애가 인사를 걸어왔고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들의 시선이 저와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애들이 지금 이 여자애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흡사 공주와 하녀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 여자애와 저는 비교가 되기에 마땅했으니까요. 다음 날엔 다른 반 애들까지 그 여자애를 구경하러 반에 몰려왔습니다. 빨리 자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애는 벌써 같은 반 여자애들하고 친해져 있었습니다. 꼭 자기와 같은 공주 같은 아이들과 말이죠. 역시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애가 전학 온 지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대뜸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너 정말 고아원에서 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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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아가 학교 다녀도 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질문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여자의 외침에 다른 애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여자의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너희 알고 있었어? 얘 고아래. 저희 반 애들 중 반 정도는 알고 있었고 반 정도는 몰랐습니다. 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여자애는 멈출 줄 모르고 팔짱을 끼고 표정을 구기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아원, 거기 완전 이상한 곳 아니야? 되게 지저분하고 애들도 좀 모자라고. 선생님은 뭐 이런 애랑 짝을 하라고 하신 거야. 같은 반인 것도 짜증나네. 당장 짝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야, 너 앞으로 내 책상 넘어오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우리 엄마한테 너 고아라고 다 말할 거야. 엄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를 엄마도 없는데 엄마가 없는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는 애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저분하고 모자란 애들이 사는 고아원이라는 말에만 다들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었죠. 심지어 그 여자의 친구들은 여자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 같은 애와 짝꿍을 해서 어쩌자면서 말이죠. 다음날 정말 자리를 바꾸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자애가 입꼬리를 올리고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다 말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 바꾸자고 하는 거야. 반 바꿔달라고 하려다가 그건 참았다. 고맙지? 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리고 대체 뭘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꼭 참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저 놀랍습니다. 고작 11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여자애가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싫어서 그토록 저를 미워한 거였을까요? 그렇게 자리를 옮겨 저는 뒤쪽에 앉게 되었고 여자애는 중앙 쪽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떨어지면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뭐야? 교실 뒤에서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누구 가방에서 우유 터졌나? 아니다. 야, 김지영, 너 또 안 씻었지? 너한테 냄새 난다니까. 처음엔 별 생각 없던 애들도 나중엔 같이 동요되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애는 아마 그런 반응이 좋았나 봅니다. 재밌었겠죠. 저 하나 놀리면 반 애들이 다 웃는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저 하나쯤은 바닥에 고르는 종이짝 취급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애였습니다. 냄새가 난다. 꼴이 못 봐주겠다. 고아원에서 살아서 그런가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냐 등등 4학년 내내 그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진짜 적응이 빠른 동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 듣고 미치도록 화가 났거든요. 아니라고 말도 해보고 울기도 해봤지만 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냥 인정하는 게 더 편하니까 대꾸도 안 하게 되고 그런 험한 말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그런 제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애한테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싸운들 이길까요? 제가 뭘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도 없는걸요. 심지어 그 여자애는 집이 잘 사는 애였습니다. 괜히 싸웠다가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한다면 제가 정말 모자란 애가 될 것만 같았고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럴 자신이 없어서 견디고 또 참기만 했습니다. 4학년만 버티면 괜찮겠지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4학년을 마치고 반배정을 받기 전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부디 그 여자애와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다음날 5학년 때 갈 반이 적혀있는 종이를 들고 가만히 귀를 열었습니다. 그 여자애와 여자애 친구들이 몇 반인지 엿들으려고 말이죠. 유리마, 너 몇 반이야? 나 2반. 너희는? 어디 보자. 다 다른 반은 아니겠지?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1반이었거든요. 더 멀리 떨어진 교실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같은 교실이 아닌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웃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저 여자애한테 해방되었다는 기쁨에 입꼬리가 내려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반이라고 좋아하는 거 다 티나. 다른 반이라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종이를 쥐고 있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여자애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면서 갔습니다. 그날로 4학년이 끝나고 5학년이 시작되는 봄방학 동안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기 일쑤였죠.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고아원에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주 꾸준히 오시던 부부셨습니다. 30대 후반 정도의 부부였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 간식이며 선물을 잔뜩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지게 되었고요. 말씀이 많은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저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주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딱 그런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위로가 저는 좋더라고요. 말없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내밀고 옆에서 같이 먹어주는 것. 제가 울고 있을 때 말없이 손수건 한 장을 내미시는 것. 그런 게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아주기에 충분한 관심이었죠. 아마 그분들이 없으셨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짧기만 한 봄방학이 끝이 나고 5학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학교에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학교 생활이 조용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 다른 반인데 걔가 뭘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마음 편히 학교를 다녀도 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그 환상은 일주일 만에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5학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그 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이지도 않더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나 보고 싶었지? 여행 다녀오느라 학교를 못 나와서. 너는 여행 가본 적도 없겠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니? 비행기는 보기는 했고? 아휴, 됐다. 일주일 동안 편했지? 살만했지? 근데 이제 그 편한 생활도 끝이야. 왜냐고? 내가 이제 쉬는 시간마다 너 찾아올 거거든. 마침 이 반에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있지 뭐야?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니? 그 말이 너무 소름 돋게 귀에 박혔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은 걸 꾹꾹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는 정말로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게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며 던지고 제 책을 말도 없이 가져가고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기 바빴습니다. 한 살을 더 먹어서인가 그 행동은 더욱 악랄해지고 언행 또한 더 심해졌습니다. 4학년 땐 반 애들만 저를 비웃었는데 5학년이 되니 전교생이 저를 비웃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서 울고 학교 끝나면 힘들어서 울고 평일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울고 5학년은 울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원장님이 걱정스럽게 제게 물으셨죠. 지영아,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다른 친구들이 요즘 네가 많이 운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원장님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순간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 애가 너한테 손을 댔니? 아니면 금전적인 피해를 줬어? 아니면 욕을 했니?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말이죠.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은 그 애의 엄마 말을 듣고 애들 자리를 바꾸게 한 선생님입니다. 제 편이 아니었던 게 당연했던 사람이었죠. 5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반 애가 저희 반으로 와서 저를 놀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날 종례 시간에 다른 반 친구들 교실에 못 오게 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뭐라고 놀렸는지 걔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아라서 그랬을까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만하게 본 걸까요? 제가 가족이 없으니까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원장님은 그 선생님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상황이 바뀔까 싶기도 하고 되려 저희 고아원 이미지만 나빠지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티 안 내고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학년 1학기를 어찌저찌 보내고 끝나지 않았으면 했던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교실 제일 뒤에, 그 중에서도 뒷문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문을 자주 열고 닫고 해서 겨울에는 춥겠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뒷문과 가깝다는 건 그 애가 제가 있는 반에 왔을 때 저를 아주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학기가 되니 괴롭힘의 정도는 더 심해지고 그 짓 또한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실수인 척 제 가방에 음료수를 쏟고 일부러 뛰어 들어오면서 머리를 치고 뒷문 바로 앞 복도에서 다 들으라는 식으로 제 흉을 봤습니다.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을 그렇게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내성적인 저의 성격과 참 잘 맞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줄곧 혼자 취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땐 교내상도 받고 그랬죠. 그림 그리는 것은 유일한 저의 취미이자 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주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쉬는 시간에 저희 그림 공책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학교 생활 중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제 그림 공책이 다 찢겨져서 책상과 의자에 다 흩뿌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 미안. 나는 내 공책인 줄 알고 버리려고 찍고 보니까 네 것이었지 뭐야? 그런데 너 저걸 그림이라고 그리는 거야? 너 그림 진짜 못 그리더라. 잘 그리지도 못한 거 내가 치워줬으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겠네. 그 공책은 5학년이 된 기념으로 고아원 선생님이 사주신 공책이었습니다. 5학년 내내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공책이 아까워서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꽉꽉 채워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겐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찢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애한테 달려들었고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그 애가 소리를 깨악깨악 지르며 따라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악에 받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 애를 쓰러뜨렸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친 그 애와 저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너희들 왜 싸우고 그러니? 김지영, 너 왜 그랬어? 너 문제아야? 깡패야? 왜 친구를 괴롭히냐고? 이유림, 너는 어디 다친 곳 없고? 그러게 왜 다른 반에 가서? 왜 저만 혼나야 하는 걸까요? 저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의 친구들이 말리면서 저한테 발길질해서 제가 더 상처가 많았는걸요. 교무실에 1시간쯤 앉아있으니 고아원 원장님과 그의 엄마가 왔습니다. 어머, 유림아, 유림아 괜찮니? 너구나. 그 고아라는 애가 4학년 때부터 유림이 못살게 굴더니 다른 반이 돼서도 이러니? 네, 제가 언제 못살게 굴어요. 얘 말 대꾸하는 것 좀 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애가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반에 고아가 있는데 같이 생활하기 불편하다 어쩐다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원장님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원장님. 사과를 하는 원장님과 저를 가만히 보던 그 애의 엄마가 저희 관계가 이해가 된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참 구질구질하네. 부모 없는 것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런 동네로 이사를 와서 수준 떨어지게. 저기 아줌마, 우리 남편이 일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안 왔으면 이런 학교 거들떠도 안 봤어요. 우리가 어떤 동네에 있었는 줄은 아세요? 하기사 말한들 원에서 저런 애들이나 보고 있는데 알턱이 있나. 그쪽에 아니지. 그쪽이 데리고 있는 애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아니 교육을 못하겠으면 꽁꽁 묶고라도 두던가. 어디 감히 귀한 딸을 건드리고 있어. 나 그냥 안 넘어가요. 교내 봉사든 뭐든 잘못한 벌 제대로 받게 해줄 거라고. 알겠어요? 원장님 차를 타고 고아원에 돌아가면서 원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을 참지 못하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원장님, 죄송해요. 원장님이 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제가 본 원장님의 모습 중 가장 슬퍼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원장님을 따라 울었고 다시는 원장님 마음고생을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교내 봉사 20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그런 어두운 하루하루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쯤에 그 여자애가 예술중학교를 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꼬박 4년 동안 당했던 날들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졸업식을 하고 느낀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온전히 마음 편하게 봄방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식을 하던 날,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고, 그때부터 저의 암흑과 같은 날들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너 예술중학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뭐? 네가 뭔데 신경 쓰는데? 왜? 내가 너랑 같은 중학교 안 온다고 하니까 좋았었나 봐. 그런데 이걸 어째? 나 이 학교 3년 내내 다닐 건데?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그 애와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닌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1학년 전체에게 제가 고아원에 산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접어든 14살의 여자애들 중 그 누구도 저와 친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 애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초등학생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제 몸 여기저기에 붉은 자국이 생기고 보라색 자국이 생길 정도로 말이죠. 그 애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네 부모가 널 버렸지.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애들이 널 싫어하지.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내가 널 무시하지. 제 자존감을 갉아먹고 숨통을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며 3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3년입니다.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 6년이요.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다면 되돌려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힘들기만 했던 그때의 저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14살 땐 3년만 버티자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5살 땐 2년만, 16살 땐 1년만 버티자 하고 살았습니다. 16살이 끝나던 어느 날, 그 애가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에 붙었다며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저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면 안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17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 애를 안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고 아직까지 연락하며 지낼 정도로 그 친구들과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퇴소를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원에 자주 오던 부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2-3번씩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히 오시던 분들이셨죠. 긴 세월 동안 보다 보니까 많이 친해지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봉사자 부부 중 한 분이 제게 물었죠. 지영아, 너 곧 있으면 퇴소하는 거지? 네, 맞아요. 지낼 곳은 정했고? 아니요. 나라에서 원룸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 한번 신청해볼까 해요. 그래, 여기서 많이 멀지 않아? 그럼 학교도 전학 가야 할 텐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저기 지영아, 너 혹시 가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가족이요? 해봤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커버렸는데 어떻게 가족이 생겨요? 혹시 퇴소하고 괜찮으면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순간 너무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많이 상상해보긴 했죠. 가족이 생기는 순간들을요. TV에서 나오는 가족들을 보며 가족은 저런 거구나 생각하며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클수록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다 큰 애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더군다나 성인 입양은 흔치 않은 거고 진짜 큰 결심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족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사실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넓은 집이 우리 집이라는 것도, 등본에 나와 있는 3명의 이름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호칭을 쓰는 것도. 하지만 두 분 다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덕분에 제가 금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찼던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꿈도 못 꿨죠. 당장 퇴소해서 어디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이겠어요. 하루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고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사셨거든요. 내과 원장님이셨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학 동기였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일로 아이까지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가정 환경이었던지라 대학을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가면 분명 재밌을 거라고요. 고민하다가 부모님의 말대로 대학에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미술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하루도 그림을 안 그린 날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면 따라서 그려보고, 고아원 동생들이 뛰어노는 것을 그려보기도 하고 명화들을 보고 그려보곤 했습니다. 미술을 제대로 배우려면 학원에 다녀야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으니까 그냥 혼자만의 취미생활로 남겨두게 된 거였죠.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미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술 학원도 등록해 주셨습니다. 대학교 실기시험을 치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공부 열심히 해두길 잘했더라고요. 미대라고 해서 실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성적도 많이 봤습니다. 매일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주말에는 과외까지 받으면서 저는 대학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꿈에 그리던 미대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생활은 부모님 말씀대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착하고 좋았고 학교 수업도 엄청 재밌었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2학년 때 저는 한 복학생 선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2학년으로 복학한 선배, 군대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젠틀하고 외모도 잘생겨서 인기가 많은 선배였습니다. 저와 겹치는 수업이 많았고 교양 수업을 들을 땐 저희과 학생이 거의 없어서 어쩌다 보니 그 선배와 같이 앉아 수업을 듣고 같이 교양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친하게 지내던 다른 여자 선배와 술을 한잔 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선배와 다른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같이 술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그 선배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듣자하니 집안 사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선배의 집안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선배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선배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와 선배의 남동생은 어머니가 홀로 키우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작은 사고가 나게 되었고 다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어서 2달 정도 깁스를 하신 채로 지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배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하나 더 늘려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평소에도 힘들어 보였는데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겠다 싶더라고요. 조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선배 여기서 일해요? 전에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한다고 하더니 금방 구해졌네요. 여기 일하던 다른 과 동기가 그만둔다고 할 생각이 있냐고 해서 다행이지 뭐. 제가 자주 이용하던 카페였거든요. 갈 때마다 열의 아홉 선배를 마주치게 되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아픔이 있는 선배가 어쩔 땐 안쓰럽고 어쩔 땐 기특하고 어쩔 땐 멋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 내내 선배와 이래저래 많이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도 밖에서도요. 다른 선배들이 저희 보고 사귀는 게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저희는 아주 친해졌죠. 그리고 2학년이 끝나는 겨울의 12월 25일,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연애였습니다. 얼마나 설레이고 꿈 같고 그 순간순간이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를 위해서 손편지를 쓰고 선물할 초콜릿을 만들고 같이 먹을 도시락을 싸는 제 모습이 너무 낯간지러웠지만 그렇게 변한 저의 모습 또한 재밌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에 여유가 없었던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는 주로 학교였습니다.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데이트를 하고 평소엔 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학교 근처에서 저렴하고 양 많은 밥을 먹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희는 졸업을 했고 둘 다 성공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회사였지만 회사끼리 거리도 가깝고 둘 다 복지가 좋아서 야근이 거의 없었던지라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4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저희 부모님을 딱 마주쳤습니다. 사실 그 전에 비밀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있다고 하는 게 괜히 부끄러워서 말이죠. 남자친구를 마주치고 집에 들어온 부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언제부터 만났는데? 이야, 잘생겼던데? 누가 먼저 고백했어? 응? 뭘 그런 걸 물어요. 부끄럽게. 4년 만났어요. 대학생 때부터 같은 과. 4년? 어머, 4년 동안 우리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죄송해요. 좀 부끄러워서. 4년이면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결혼해, 결혼.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혼이라니. 얼굴이 빨개져서 손사래를 쳤죠. 그러더니 남자친구를 집에 한번 초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전부터 저희 부모님 궁금하다고 하긴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시니 한번 데려와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말하니까 엄청 좋아했고 바로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상견례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정장을 쫙 빼입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솜씨를 한껏 발휘하셔서 상이 넘치게 음식을 차려놓으셨죠. 자자자, 한 잔 들게. 아버지는 신이 나서 비싼 양주를 꺼내셨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날이 다 있냐면서 엄청 좋아하셨죠. 술도 잘 못하는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었고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자자, 결혼해야지. 우리 딸이랑.
아휴, 또 그놈의 결혼 이야기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련히 알아서 잘 말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해야죠. 응? 결혼해야죠. 그래, 좋아. 해. 응? 내가 결혼하면 집 해주겠네. 그러니까 결혼해.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둘 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아버지와 남자친구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신혼집 골라준다며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셨고 남자친구는 웨딩 플래너를 계약해야 한다며 아주 바빠 보였죠.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른 전개였지만 뭐 어떻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고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을 아주 안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빨리 결혼해서 얼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신혼부부한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지영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달라지기까지는 고작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남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알뜰한 예의 바른 성실한 그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남편이 180도 변했습니다. 돈을 쓰는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을 막대했으며 심지어는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둬? 왜? 앞으로 어떡하려고? 아이, 지영아, 나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조금만 쉬려고 그래, 응? 아이, 조금만. 능구렁이같이 능글능글 거리는 재주도 생겼습니다. 쉰다던 남편은 자꾸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물어보면 그저 쉬고 왔다, 친구 만났다, 그냥 좀 돌아다녔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냥 쉬는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답답해하고만 있던 중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예쁜 카페에 테라스에 앉아 있더군요.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랑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멍하니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하하호호 아주 해맑게 웃었고 급기야 남편이 그 여자와 입맞춤을 했습니다. 뇌가 막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고 다리에 힘도 풀리더라고요. 내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니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유, 우리 지영이 일찍 자네. 아니, 뭐 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아파?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이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슬펐는데 금방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 초반에 다른 과 여자애랑 가까이 지내는 걸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또 그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을 왜 생각 못했을까요?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그 카페에서 봤던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포착했고 저는 모든 기록을 다 사진으로 남겨뒀습니다. 핸드폰을 뒤져서 최영민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사람과 나눈 야릇한 내용의 카톡까지 모두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어머니에게 갔죠.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어머니의 큰오빠이신 저희 외삼촌이 사실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로펌 대표를 맡고 계시죠. 규모가 꽤 있는 로펌입니다. 외삼촌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엄청 화를 내셨죠. 뭐? 바람이라고? 와, 그 썩을 놈. 정아, 당정아, 내가 우리 로펌에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말해둘 테니까. 제가 살면서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요. 회사 때문에 영 시간이 나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그저 주말에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난 거라서 삼촌한테 전화를 급히 드렸는데 바쁘신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로 가게 된 거였죠.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 저희는 예약해야지만 상담하실 수 있어서요. 조금 급해서 그런데 짧게 상담해도 안 될까요? 잠시만요. 변호사님께 확인해 볼게요. 역시 날짜를 정하고 올 걸 그랬나 생각하던 중 다행히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시간이 빈다면서 들어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른 상담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아둔 자료들을 손에 꼭 쥐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들어간 순간 전 손에 있던 자료를 모두 다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잊고 살았던 그 소름 돋는 얼굴. 6년 내내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애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그 애의 책상에는 변호사 최유림이라고 적힌 명패가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처럼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애는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제게 걸어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숨을 쉬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떨어뜨린 사진 한 장을 주었습니다. 뭐야, 네 남편? 주제에 결혼도 했네? 니까짓 게. 어머, 근데 바람났나 봐. 하긴 나 같아도 그러겠어. 그 애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곤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더군요. 그리곤 그 옛날 그렇게도 듣기 싫었던 그 말을 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피지. 아, 한심하긴. 학교 다닐 땐 나한테 당하더니 남편한테도 따돌림 당했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손이 날아와서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애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뭐야 하면서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도 옆을 돌아봤습니다. 제 옆엔 삼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군. 대표님,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전에 내가 말했지. 내 조카가 찾아올 거니까 잘 부탁한다고. 네? 지영이가 내 조카야. 아니, 네?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그런... 왜? 고아는 삼촌 있으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표님. 자넨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쪽에 발 붙일 생각 하지도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테니까. 알겠나, 최유림? 자네는 이제 끝이야. 삼촌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뒤에서는 그 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삼촌을 통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그 남자 생각보다 더 저질이더라고요.
그동안 만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저랑 결혼한 이유도 제 돈 때문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어쩌고 하는 거 제 담당 변호사님이 찍소리도 못하게 막아버렸죠. 아주 울며불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학교 친구한테 들었는데 여전히 일도 안 하고 있고 여기저기 돈 빌리면서 산다더라고요. 진짜 큰 똥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애한테는 한동안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면서 울부짖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화도 냈고요. 술에 취한 건지 엉뚱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삼촌한테 듣자 하니 변호사를 못하고 있대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못된 짓을 하더니 다 돌려받은 거죠. 어디서 듣기로는 저 멀리 지방에 내려갔다던데 뭐하고 사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애가 애원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가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래요. 초등학생 때부터 예술중학교에 가려고 준비했던 그 애는 7살 때부터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학 간 학교의 짝꿍이 자기보다 잘 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다나 뭐라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서 괴롭혔답니다. 그런다고 그때 일이 없어지나요? 예술중학교를 준비하던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었고 자유형 사립고도 빚을 내서 갔다더군요. 아등바등 변호사가 되긴 했는데 그 버릇이 어딜 가나요? 원래 재판도 지저분하고 얍삽하게 하기로 유명했나 보더라고요. 삼촌 회사로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되었었는데 삼촌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답니다. 아무튼 그 애는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돌려받게 되었네요.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프리랜서 작가도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고아원에서 혼자 그림 그릴 때 생각도 나고 마음도 아주 편안하고요. 앞으로 사람 보는 눈도 더 키워야겠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더 강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자신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